고수라면 나도 고수? 빵빵 퇴근길 발언때 기사님. 안녕하세요. 기사 이영길입니다. 작년보다는 경기도 안 좋고 해가지고 애들 오면은 또 용돈도 좀 줘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좀 많이 부담이 갑니다. 추석에는 이렇게 지인들하고 친인척들하고 좀 선물을 할 생각이거든요.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20만 원에서 30만 원 사이 생각하고 있어요. 부모님들한테는 현금으로 드리고 친인척이나 이런 분들한테는 좀 저렴한 그 선물로 해가지고 그렇게 드리고 싶어요. 마트에 가니까 저가로 좋은 상품이 많이 나와가지고 지인들한테나 친구들한테 좀 할 생각입니다. 추석 당일날은 가족들하고 같이 쉬면서 좀 편하게 지금 보낼 생각입니다. 이번에는 비용을 좀 이거 책정해서 알뜰하게 쓰려고 합니다. 네, 뉴스 정면 승부 3라운드입니다. 오늘 기사님 발언 때는요, 어느 정도 금액선에서 추석 선물을 준비할지 그 내용과 관련해서 이영길 기사님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뉴스 정면 승부가 한 글자로 바라본 세상은 값인데요. 9945님입니다. 추석이 다가오니 아무래도 음식 장만에 대한 스트레스가 밀려오네요. 폭염과 가뭄으로 배추며 채소값이 대폭 올라서 더 큰 걱정인데 알뜰하게 장 볼 수 있도록 계획을 잘 세워야겠네요. 네,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으로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 받고 있습니다. 뉴스 정면 승부 3라운드요. 잠시 뒤에 스포츠 뉴스부터 살펴보죠. 네, 스포츠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일간 스포츠의 이은경 기자 연결됐습니다. 이 기자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프로야구 순위 싸움이 아주 치열한가 본데 막판 4위 싸움도 더 뜨거운가 보죠? 예, 지금 현재 4위는 넥센이고요. 5위가 롯데인데요. 예. 이 두 팀이 어제 오늘 2연전을 합니다. 그런데 예, 롯데가 어제 목동구장에서 열린 원정 경기에서요. 넥센을 5대4로 이기고 이제 4위 넥센을 2경기 반 차로 추격을 했습니다. 롯데가 가을 야구 불씨를 되살리면서 올해는 아마도 페넌트레이스 막판까지도 4위 경쟁이 굉장히 뜨거울 것으로 보이는데요. 잘 아시겠지만 4위 팀까지가 이제 포스트 시즌에 진출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예, 롯데가 최근에 성적이 4승 1패, 그야말로 상승세를 타면서 지금 넥센 발목을 계속 붙잡고 있습니다. 그동안 넥센 선발 나이트 선수가요, 이 롯데 킬러로 불리는 롯데 타선의 천적이었거든요. 그런데 어제 경기에서는 그동안 그나마 나이트 상대로 잘 쳤던 롯데 박종윤 선수마저 부상으로 빠져서 이대로 4위 싸움 끝나는구나, 4강 구도 굳어진구나 하는 생각하는 분들 많았습니다. 그런데 롯데 뒷심이 살아났는데요. 네. 어제 롯데 타선이 나이트 상대로 홈런 1개 포함해서 안타 7개, 또 볼넷 6개 뺏으면서 4점을 뽑아냈습니다. 특히 롯데 손아섭 선수가 5타수 2안타 2타점, 또 1득점에 도루까지 2개를 추가를 하면서 맹활약을 했는데요. 어제 손아섭 선수는 8월 월간 타율 4할 5푼 1리로 8월 MVP로도 뽑혔습니다. 어마어마하네요. 네. 예, 만일 오늘 경기에서도 롯데가 넥센 잡으면요, 이 4위 자리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오늘 롯데는 옥스프링, 넥센은 오재영 선수가 선발로 나왔는데요. 지금 현재는 0대0으로 팽팽하게 진행되고 있고요. 한편 어제 경기에서 이 선두 삼성이 기아한테 지고 또 2위 LG는 SK한테 지면서 삼성과 LG가 승차 없는 1, 2위 자리를 그대로 유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통, 관로 이런 걸 무시 못한다 그러나 보죠. 네. 네, 고기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는 말이 예, 이렇게 네. 결국은 그 큰 경기에서 드러나기도 하거든요. 어쨌든 네. 굉장히 재밌습니다. 승리가. 네, 부산 팬들 상당히 지금 흥분하시겠어요. 네. 네. 이번에는 쇼트트랙 소식 좀 들어보죠. 내년 소치 동계올림픽에 나서는 쇼트트랙 대표팀이 오늘 언론과 미디어데이 행사를 했나 보죠? 예, 이 소치올림픽에 나서는 남녀 쇼트트랙 대표팀이 총 10명인데요. 이 선수들 평균 나이가 불과 20.8세입니다. 그러니까는 평균이 지금 20살 간 넘은, 만으로 20살 간 넘은 선수들인데요. 지난 2010년 밴쿠버 동계올림픽 때 평균 연령이 21.6세였는데 그때보다 더 어려졌습니다. 대표팀 선발전에서 압도적인 성적으로 이 선발전 1위 했던 여자 선수가 바로 16살, 만 16살의 심석희 선수였고요.
이 남자 대표팀의 만 20살 신다운 선수가 지난 시즌 세계선수권대회 종합 우승자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즌 전 세계에서 제일 잘한 남자 선수가 바로 신다운 선수였다는 얘기인데요. 소치 대표팀에서 그동안 올림픽에 출전했던 경험 있는 사람이 여자 대표팀의 21살 박승희 선수, 또 27살 마더니 조혜리 선수 둘밖에 없습니다. 네. 남자 대표팀은 이 전원이 올림픽에 처음 나가는 선수들인데요. 하지만 이 어리다고 약보면 큰일 납니다. 일단 어리기 때문에 지금 체력과 패기가 어느 때보다도 좋아서 지금 대표팀 선수들이 하루에 8시간씩 역대 가장 강도 높은 훈련을 소화하고 있는데요. 예. 부상자 한 명도 없이 훈련 잘 진행하고 있다고 하고요. 선수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참 귀엽다고 해야 될까요? 지난달에 대표팀 전지훈련 도중에 여자 대표팀 최광복 코치가 생일이었다고 하는데요. 예. 이때 선수들이 1시간 동안 이 크레용파 빠빠빠 춤을 준비해서 네. 축하 공연을 이제 코치 앞에서 했다고 해요. 이렇게 예. 어느 때보다 분위기가 좋은데 26일에 올 시즌 개막을 하고요. 내년 소치 올림픽 성적 정말 기대가 됩니다. 1시간 30분 동안 코치 네. 생일을 위해서 축하 공연을 했다. 이야, 예. 대단합니다. 네. 귀엽죠, 선수들이요. 네. 예. 우리나라 선수들 나이는 어려도 쇼트트랙 그다음에 양궁은 이 거의 국가대표가 세계 대표나 마찬가지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계 선수권대 그렇죠. 1등이나. 예. 네네. 알겠습니다. 오늘 스포츠 소식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일간 스포츠의 이은경 기자였습니다. 교통 상황 알아보죠. 유보영 캐스터. 네, 정확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입니다. 서울 시내 도로들 곳곳에 퇴근길 정체가 무척 심한 상태입니다. 양화로가 합정역에서 홍대 입구역까지 양방면 속도로 못 내고 있고요. 이어지는 신촌로, 신촌교차로에서 이대역, 반대쪽으로는 충정로역에서 신촌교차로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성산로가 성산대교 북단에서부터 연희교차로까지는 양방면 정체가 심한 상태고요. 서부간선도로 안양 쪽으로는 서부간선도로 입구에서 오목교 통과하기 어렵고 반대쪽으로는 전 구간 속도로 못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봉로가 기름교에서 미아 사거리까지 시속 10km 미만으로 정체되고 있고요. 망우로 상봉 지하차도에서 망우역 구간 속도가 많이 내려가 있습니다. 강남권에서는 강남대로가 염곡교차로에서 신논현역까지 속도가 뚝 떨어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 유보연이었습니다. YTN 뉴스 정면 승부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에 관한 의견을 보내주실 분은 휴대전화번호 샵 0945번으로 50원의 유료 문자를 보내주세요. 전화 참여는 서울전화 02-771-0945번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뉴스 정면 승부 3라운드 세 번째 정면 인터뷰 함께 하시겠습니다. 추석이 다가오면서 요즘 조상의 묘를 찾아서 벌처러 가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요즘은 또 과거와는 다르게 상황에 따라서 벌초 대행 서비스를 의뢰하는 분들도 상당히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원래 벌초는 예부터 조상을 섬기는 후손으로서 당연히 지켜야 할 도리, 이렇게 우리 사회의 아름다운 미덕으로 자리 잡아봤었는데요. 벌초 전에 꼭 알아야 할 여러 가지 안전수칙, 주의사항, 그리고 제주의 특별한 벌초 행사,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 농협청년부의 현성희 회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현 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예. 네. 추석을 앞두고 벌초 대행 서비스를 신청하는 분들이 많이 늘고 있다고요? 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한 몇 분 정도, 또 몇 건 정도가 이렇게 접수됐는지요? 예, 지금까지 묘 300개와 가족 공원묘지 5,000평 정도가 접수가 됐고 앞으로도 추석 5일 전까지 계속 신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 회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는 이제 제주 지역, 지금 예, 맡고 계신 그 현성희 회장 쪽으로 들어온 벌초 대행 서비스를 말씀해 주시는 거죠? 예, 제주시 지역만 받은 겁니다. 예. 작년 또는 재작년과 비교해 보면 어때요?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계속 늘어난다. 어느 정도 늘어납니까? 네, 한 20-30%는 늘어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보통 하루에 물론 인력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요. 벌초 작업 어느 정도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청년부가 28명이 4개조로 해가지고 보통 한 80개에서 100기 정도 하고 있습니다.
80기에서 100기 정도. 그러면은 네. 4개 줘. 그러면 한 분이 한 몇 기 정도의 묘를 이렇게 벌초 작업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 한 분이 하는 게 아니고 이제 내조해 가지고 이제 그 개인 수익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이제 단체이다 보니까 여러 사람이 가가지고 한 조에 한 25기나 30기까지도 가능합니다. 네. 많이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상당히 힘이 들어서 그렇죠? 제주도는 특징상 그 육지와 틀려가지고 제주도 묘가 산땀이 있어가지고 그 산땀 위에와 그 산땀 밖에까지 하면은 상당히 육지부와 틀려가지고 힘이 듭니다. 아, 육지에 비해서 제주의 벌초가 상당히 힘이 들다. 네. 예, 예. 벌초 방식이 육지와는 어떻게 다른가요? 벌초는 육지는 그 묘 주위가 그 산땀으로 돌로 쌓아지지 않고 그렇게 그냥 묘만 쓰고 있는데 제주도는 이제 옛날부터 그 목축 사업이 해가지고 말라고 소를 키우다 보니까 이제 묘에 가가지고 이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서 돌아가면서 그 산땀을 담을 쌓아가지고 울타리를 만들기 때문에 그 육지와 그 차이점이 있습니다. 네, 좀 까다롭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네, 벌초하기가 좀 힘이 많이 듭니다. 네, 손이 많이 가고 또. 네. 예, 예. 네. 제주도는 육지와는 다르게 유독 벌초 문화가 아주 강하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예. 왜 그러냐면은 예. 제주도에는 그 아직까지도 유교 문화가 강하고 예. 지역적으로 공동체 문화가 남아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른들이 말씀으로 추석 전까지 벌초를 마쳐야 조상분들이 명절날 오셔가지고 차린 음식을 기분 좋게 드시고 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육지의 경우에는 가족 중심으로 벌초를 하는데 제주에는 문중에서 모두 모여가지고 모든 벌초를 하는 오랜 전통이 있습니다. 속담에도 있듯이 식견 안 난 건 놈이 모르고 소분 안 난 건 놈이 안다는 속담처럼 그만큼 제주는 벌초를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식겐 안 한 건 놈이 모르고 이건 제주도 방언인가요? 예. 제사를 안 지낸 거는 네. 놈이 모르고 네. 이제 벌초를 아는 거는 이제 놈이 안다 해가지고 이 주위에 웃더른들이 저 묘는 누구네 묘인데 이제 후손들이 벌초를 안 했다고 해가지고 욕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네, 제주 속담, 이제 벌초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긴지를 예.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네요. 네. 예. 일부 학교에서는 벌초를 해서 방학하기도 한다면서요? 일일 벌초 방학, 뭐 이런 것도 있다고 예. 들었는데요. 예, 그 한 10년 전에는 벌초 방학을 해가지고 8월 초하루, 8월 음력으로 8월 1일 날을 벌초 방학국을 했었는데 요즘 들어가지고는 벌초 방학이 없어졌습니다. 아, 없어졌어요. 네. 예. 어르신들이 괘씸하다고 생각하겠어요.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네. 특히 최근에 보면 벌초 대행하는 분들이 한 20%씩 늘고 있다고 설명해 주셨는데 제주의 어르신들 이것도 좀 시각이 곱지 않을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이제는 반응이 아주 좋고요. 아, 그래요? 왜 그러냐면은, 이제 자식들이 타 지역에 나가 살다 보니까, 예. 이제 여기에 남아있는 분들은 다 나이 드신 분밖에 없어가지고, 예. 이제 벌초를 못할 경우, 이제 조상묘를 이제 벌초를 못하면은 조상에게 죄 짓는다는 생각을 가져가지고, 이제 예. 의뢰를 대행을 했더라도 이제 조상묘를 깨끗이 해야 되겠다는 이런 뭐가 있어가지고 이제 반응이 아주 좋습니다. 네, 안 하는 것보다는 대행을 해서라도 네. 하는 것이 훨씬 낫다. 네. 예. 제주에서는 벌초를 안 해서 이렇게 방치된 묘를 특별히 부르는 말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예. 골총이라고 합니다. 골총이요. 골총. 예. 방치된 묘. 이 예. 골총이 갖고 있는 또 다른 뜻도 있습니까? 어떤 그 골총이라는 거는 이제 벌초를 안 하고 또 그 산주인이 이제 타 지역에 나가가지고 육지부나 외국으로 나갔을 경우 그 관리를 안 하면은 이제 거기에다가 이제 잡초도 생기고 나무도 생기고 많이 하다 보면은 이제 하나의 그 묘 안에 나무와 이 잡초가 우거져 가지고
묘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보기가 아주 흉합니다. 그래서 골총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벌초를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사고도 좀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네. 벌이 무서운데, 네. 네. 뭐 그런 사고들 좀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까? 예, 벌을 쏠 경우도 가끔 가다가 나는데, 예. 우리 청년부 회원들은 그 모기약을 사가지고 가가지고 벌이 있는 데를 모기약을 살포해가지고 벌을 이제 쫓겨서 이제 벌초를 하고 있습니다. 아, 또 그런 비법이 있네요. 미리 예, 예. 모기약을 뿌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 예. 미리 모기약을 뿌린다. 자, 대행을 하지 않고 혹시 직접 벌초를 하시는 예. 분들, 이제 조상들, 예, 본인이 직접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런 예. 벌초 초보자들에게 주의할 점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예, 그 예초기 작업하는 주위에는 사람이 가까이 접근해서는 절대 안 되고 멀리 해야 되고, 또 제주에는 산땀이 있기 때문에 그 산땀 주의할 때는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그 만약에 돌에 이제 예치날이 갔을 경우 부러져서 이게 날이 날아가가지고 사람이 다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주의하고, 또 낫을 이제 할 때도 조심해서 하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회장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들어가십시오. 네, 지금까지 제주시 농협청년부의 현성희 회장이었습니다. YTN FM 캠페인 실력 있는 도시, 활력 있는 경제도시 평택이 도약합니다. 초인류 기업들과 함께 첨단 산업도시로 성장해 나가는 평택. KTX 역사 유치로 대한민국 교통 중심지로 성장하는 평택. 국내 5대 무역항인 평택항을 중심으로 항만 물류도시로 거듭나고 명품 농특산물 슈퍼어닝으로 건강한 식탁을 선물하는 맑고 푸른 평택. 아이들의 꿈과 희망이 자라는 모두가 살기 좋은 도시, 이곳이 바로 평택입니다. 이상은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 평택시와 함께합니다. 4624 4520 아이들에게 처음 구구단을 외우게 할 땐 마음이 찡합니다. 이제 치열한 공부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 같아 어른으로서 미안함을 느끼죠. 그런데 정작 아이들은 즐거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모르는 공부의 즐거움을 아이들은 알고 있다는 생각. 그 즐거움이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계속될 수 있게 하는 것이 우리 어른들이 해야 할 일 아닐까요? 아이들을 잘 부탁합니다. 아이들이 만들어갈 미래를 잘 부탁합니다. 이 캠페인은 공부를 한다. 대교와 함께합니다.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 네, 뉴스 정면 승부 4라운드 시작하겠습니다. 경제뉴스 브리핑 그리고 우석훈 박사와 함께하는 경제로 보는 세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잠시 뒤 시작하겠습니다. 소녀시대 유나예요. 신혼침대 고를 때 앉아보고 누워봐도 진짜 모르겠죠. 꽉 이렇게 풀어봐. 붙잠을 자야 신혼이 길어지지. 침대는 가구가 아냐. 침대과학 에이스 침대. 해버 굿잠. 네, 주요 경제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머니투데이의 김태은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김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우리나라의 국가 경쟁력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나 보죠? 네, 세계경제포럼에서 매년 국가 경쟁력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작년보다 6계단 낮은 25위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07년 11위로 가장 높은 순위를 기록한 이후에 순위가 계속 낮아져서 지난 2004년 이후 가장 낮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거시경제 부문에서는 좋은 평가를 받았지만 북핵 위험 등 기업 여건과 금융시장 성숙도 부분에서 안 좋은 평가를 받은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기재부는 이 평가가 진행된 시기가 북한의 핵실험과 개성공단 철수 등 북한 리스크가 최고조에 이르렀던 4, 5월이었다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을 내놨습니다. 한편 스위스와 싱가포르, 핀란드가 지난해에 이어서 1위에서 3위에 올랐고 미국은 5위를 기록했습니다.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홍콩이 7위, 일본이 9위, 대만이 12위로 우리나라보다 경쟁력 순위가 높았습니다. 네.
중국은 29위라고요? 네, 중국만 우리나라 밑에 위치했습니다. 네, 중국이 바짝 쫓아왔다는 것이 또 상당히 신경이 쓰이네요. 네. 네. 최근 증권사 직원이 고객 돈을 횡령하는 유사한 금융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고요? 네, 오늘 미래에셋증권에서 대리급 직원이 21억 건 규모의 고객 돈을 횡령한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이 직원은 지난 1년 동안 고객 10여 명의 계좌에서 약 21억 원을 인출해서 타 증권사의 지인 명의로 개설한 계좌를 통해서 주식 투자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손실이 나서 그 자금을 모두 잃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래에셋증권 측은 현재 이 직원을 지역 경찰서에 고발하고 회수 조치했습니다. 또 피해 고객들에게는 피해 금액을 보전해주겠다는 의사를 전한 상태라고 합니다. 앞서 지난달 말에도 한화투자증권 직원이 고객이 맡긴 증권카드 등을 이용해서 고객 돈 2억 5천만 원 가량을 횡령한 사실이 적발된 바 있습니다. 또 7월에는 하나대투증권에서 100억 원 규모의 고객 돈으로 투자를 하다가 손실을 낸 사건이 지금 조사 중입니다. 네, 이번에는 우리나라의 외환 보유액 관련 소식 좀 들어보죠.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고요? 네, 최근 아시아 신흥국 금융위기설이 불거지면서 외환 보유고에 대한 우려가 좀 있었는데요. 한국은행은 지난달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 외환 보유액이 3,310억 달러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사상 최대였던 7월보다 13억 8천만 달러가 늘어난 규모입니다. 채권 등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의 이자 수익 등이 늘어나서 외환 보유고 자체가 늘어났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 자, 2021년이 되면은 전세가가 매매가를 역전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이런 전망도 제기됐다고요? 네, 결국 2020년까지 그 전세난이 계속된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주택산업연구원이 분석한 결과 현재 주택시장 흐름대로라면 2020년까지 매매 가격은 연평균 0.5% 하락하는 반면 전세 가격은 연평균 7.3% 상승해서 2021년에는 전세가율이 최고점인 100.7%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전세가율이 100%를 초과한다는 것은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높다는 의미입니다. 과거 전세난 시기에는 수도권 전세가율이 55% 정도에 이르면 매매 전환이 이뤄져서 전세난이 보통 2, 3년 이어지다가 그쳤는데 최근 전세난은 임차 시장의 구조적인 변화와 매매 거래 위축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장기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시중금리가 하향 안정화되고 소득 증가세가 유지되는 가운데 부동산 관련 금융 규제를 완화하고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경제뉴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머니투데이의 김태은 기자였습니다. 뉴스와 유쾌한 한판. 뉴스 정면 승부. 진짜 경제 이야기. 경제로 보는 세상. 네, 매주 수요일 우석근 박사와 함께하는 경제로 바라본 세상입니다. 물가 이야기 한번 해볼까 합니다. 물가가 오르고 있죠. 그런데 이자는 어떻게 될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88만 원 세대의 저자시죠. 성공회대 외래교수인 경제학자 우석근 박사와 함께 이 문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 박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요즘 아주 국정원 또 진보당 그리고 이석기 의원 이런 문제 때문에 참 정치 문제로 참 나라가 떠들썩한데 그래도 경제는 과학이라서요. 꼬박꼬박 오를 거를 오르고 내려갈 건 내려가고. 예. 조금 전에 저희 YTN 텔레비전을 보니까 지금 이석기 의원에 대한 이제 구형영장이 발부돼서 국정원 쪽에서 이렇게 집행을 하려고 하는데 통합진보당에서 많은 분들이 이제 그것을 막고 있어서 국정원과 진보당 간의 물리적 충돌이 발생해서 집행에 차질을 빚고 있다. 이런 속보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정치 참 복잡합니다. 예. 경제는 더 복잡한데. 예. 그래도 경제는 법칙대로 움직이는 것 같아요. 법칙대로. 우리나라 정치는 법칙대로만은 움직이는 것 같지는 않아요. 예측이 불가능한데. 예. 경제는 매일매일은 예측을 못해도 예. 한 3개월, 6개월 정도의 추이는 어느 정도는 짚을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과학이라고 하나요?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누가 뭐라고 하든 간에 네. 내릴 건 내려가고 올라갈 건 올라가고. 네. 매일매일 움직이잖아요. 예, 경제학자지만 또 한편으로는
과학자, 경제과학자라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아, 불어로는요. 네. 경제학이 경제과학이라고 돼 있어요. 아, 그래요? 예, 시언스 에코노믹 그렇게 해서 네. 사이언스라는 말이 붙어요. 아, 그래요. 불어로 또 지금 또 말씀해 주시네요. 예. 자, 추석 물가뿐만 아니라 요즘 교통비, 전기요금, 우유가, 공공요금 뭐 이게 계속해서 뭐 오른 것도 있고 또 오른다고 예고도 돼 있는데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세요? 기본적으로 물가는 돈하고 상품 간의 관계거든요. 네. 그러니까 상품이 물건값이 오른다는 거는 돈이 너무 많고 가치가 없다는 거거든요. 예. 그다음 돈이 적으면은 가격이 사실 내려가겠죠.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 모든 물건들이 보편적으로 가격이 올라간다는 거는 시중에 돈이 너무 많이 풀렸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풀린 돈이 갈 데가 없으니까 가격을 올리는 거죠. 네. 돈이 많이 풀렸다는데 정작 서민들은 왜 나한테 돈이 안 오냐. 원래 돈은 돌고 돈다고 돈인데요. 예. 우리 불만이 나는 돌리는데 안 돌아오는 거잖아요. 맨날 이 카드값만 나가고 또 이 명세서만 보면 또 마이너스 통장이냐. 근데 어쨌든 올 상반기에 예산 조기 집행을 하면서 돈을 풀었고요. 예. 그다음 부동산 관련돼서도 꽤 풀었고 그리고 이제 그 여러 가지 부양책들을 좀 썼잖아요. 예. 추경 같은 거 하면서 그래서 상대적으로 지금 돈이 많이 풀려 있고요. 그게 그러니까 이제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지금 버스가 뭐 택시비 다 올려야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이건 돈을 조금 걷어들여야 된다라는 게 아주 일반적인 시각인 거죠. 자, 그런데 뭐 택시요금 기본요금 3,000원 정도로 선으로 오른다고 하더라도 정작 택시 운전 기사님들께서는 이 돈이 오른다 한들 본인들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택시 업계만 살찌게 한다. 이런 지적들이 또 만만치 않고 이 돈이 제대로 돌아야 경제가 좋은 거죠. 프랑스와 케네라는 중농학파 유명한 경제학자가 있는데 예. 의사 출신이었어요. 의사요? 의사도 왕의 주치의였어요. 네. 근데 사람의 혈액을 보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예. 경제를 설명해서 경제 대가가 됐거든요. 의사 선생님이요? 네, 지금 GMP나 그런 그 총부 이런 개념이 예. 사실은 의사가 만든 개념인 거죠. 아, 그래요? 예. 네. 그러니까 인체랑 사실 경제가 비슷한 은유로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네. 사람도 피가 잘 안 돌면 뭐 고지혈증, 동맥경화. 맞습니다. 예. 고지혈증, 동맥경화. 네. 그러니까 돈맥경화라는 말도 우리끼리 쓰거든요. 예. 돈이 아니라 돈맥경화. 예. 돈맥경화라는 게 이제 가불 현상이라든가 예. 특정 투기 때문에 어딘가 묶여서 필요한데 가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죠. 네.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결정하기도 하고 또 물가 상승률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전망치도 내놓고 하는데 이번에 보면 올 하반기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전망치보다 오르거나 내릴 가능성이 반반이다. 이런 분석을 내놨는데 이거 참 희한한 분석이에요. 뭐 문맥대로 하면 아무 얘기도 아닌 거지만 예. 반반이라는 거는 네. 모른다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네. 현실적으로는 한국은행은 늘 보수적으로 우리는 지킬 수 있다고 말하는 기관이거든요. 그것도 과학이에요. 모르겠다는 것도요. 근데 이 정도면은 오를 거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강하게 한 거죠. 반반이라는 부분요? 나는 자신 있다. 이럴 때 네. 한국은행이 앞장서서 물가를 막을 테니까 믿고 맡겨주시라고 얘기하는 게 보통의 기조잖아요. 네. 근데 모르겠다는 거는 사실은 진짜로 위험하다는 얘기가 뉘앙스로 깔려 있는 거죠. 자, 이자율은 올라갈 것인지 말 것인지 이런 것들도 상당히 주목되는데 이자율이라는 것이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기준금리와 연동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기준금리를 정부에서 딱 정하고 나면은 예. 거기 맞춰가지고서 거기다 얼마 더해서 일단 저축예금, 그 정기예금 이런 것들 있잖아요. 금리 예. 결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것들은 일단 저축은행이나 그런 데 금리는 시중금리라고 해서요. 그냥 시장에서 딱 결정되는데 정책금리랑 연동되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기준금리를 정하고 나면은 거기에 따라서 그 나라의 기본적인 제도금리들이 다 결정되죠. 우리 기준금리는 현 상황에서 보면 이게 계속해서 좀 동결해온 상황이죠? 한번 낮췄죠, 올해. 한 번 낮췄고. 네, 근데 낮출 때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금통위원들 7명 전부 다 예. 낮추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예. 정부 혹은 이제 새누리당에서 안 된다고 막 얘기를 하니까, 예. 실제로는 한 며칠 만에 뒤집혀가지고서 내려갔거든요. 네. 6대1로 내려갔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소신이 있는 금통위원이 1명 있는 거고, 나머지 6명은 사실 상황에 따라서 자기 소신과는 다른 표결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죠.
정부의 이야기를 상당히 따른다. 또 거기도 이를테면 임명직 같은 거니까 네. 자신을 임명해준 기관도 있고 그래서 원래는 중립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예. 하는 한국은행법도 그렇게 하라고 돼 있는데 현실적으로 그게 딱 하기가 어려워요. 네. 그러니까 한국은행법은 한국은행은 물가 관리하는 게 주요 임무다라고 돼 있는데 독립은행이잖아요. 또 그러고요. 예. 네. 근데 그걸 결정하는 의원들이 그렇게 독립적이지 않은 것 같아 보이더라고요. 네. 제 생각에는 지금 정도면은 약간씩 높이는 걸 벌써 했었어야 할 것 같은데, 내려갈 때는 선제적으로 내리고, 올릴 때는 왜 베이비 스텝이라고 그러잖아요. 조금씩만 올리거든요. 찔끔찔끔. 네. 그래서 네. 베이비 스텝이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온 거거든요. 애기 걸음 걷듯이. 예. 그러니까 시장에 따라서 딱딱 조정되진 않습니다. 네. 이자율 상승을 압박하는 요인들이 좀 있습니까? 일단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돈이 많이 풀렸으니까 예. 이런 거랑 상관없는 저축은행 같은 데서는 이미 이자율을 조금씩 올리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미 시장은 움직이고 있는 것 같고 두 번째 역시 물가죠. 그러니까 물가가 지금 왜 MB 정부 때 무슨 무값 국장, 배추국장, 무국장 그때 이게 이제 네. 금리 조절을 하지 않고 예. 인위적으로 막으려고 했던 거거든요. 예. 근데 그게 안 돼요, 이게요. 그러니까 한두 개 품목이면 가능한데 전반적으로 돈이 너무 풀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물가가 올라가는 게 뭐 추석 때문에 그렇다. 혹은 뭐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배추가 안 돼서 그렇다라고 하는데 사실 말이 안 되는 게요. 한 제품만 올라가는 게 아니고 평균적으로 지금 다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가가 올라가면은 국민 경제 기조 자체 운영이 어렵거든요. 예. 그러니까 한국 경제 고질병이 사실은 고물가였는데 요즘 유명해지신 전두환 대통령이 그때 물가를 처음 잡은 거거든요. 그래서 90년대 안정됐던 거기 때문에 길게 보면은 물가 안정이 다른 모든 변수에 선행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가 계속 올라가면은 한국은행 법에 그걸 관리하라고 돼 있으니까 이자율을 올리는 수밖에 없죠. 그게 이제 두 번째 요소고요. 세 번째는 지금 세계적으로 미국이 달러를 풀었잖아요. 그래서 쫙 풀면서 제로금리를 운영하면서 돈을 풀고 그런 단기 자금이 한국에도 와서 증시도 떠받치고 이러고 있었던 건데 미국이 좀 정상화하면서 이제 다시 달러를 걷어들이기 시작하면은 단기 자금이 많이 빠질 거거든요. 돈이 빠져나가지 않기 위해서 이쪽도 이자를 높여줘서 이를테면 외국 돈 여기 넣어주면은 우리가 좀 이자를 더 줄게.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올라갈 만한 요소는 굉장히 많은데 정치적으로 안 올리고 싶어 하죠. 왜요? 이자율이 올라갔다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우스포라고 부르는 가계대출 문제나 이런 사람들이 예. 불편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은 인기가 떨어지거든요. 이자가 올라간다고 네. 하면은. 그러니까 한국은행에 다시 압력을 넣어서 좀 버텨봐라. 시장대로 하면은 올라가는 게 맞는데 실제로 그렇게 조정을 할지 안 할지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오 박사님께서 보실 때는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장기적으로는 현 상황에서 볼 때 우리 경제 상황을 볼 때 좀 오르는 쪽으로 이렇게 무게중심을 아까 그 반반이라고 그런 게 물가가 자신 있다는 얘기를 안 하잖아요. 네네. 근데 원래 공무원들 특히 한국은행 정도 되는 사람이면은 예. 날 믿고 기다려달라고 얘기할 사람들인데 예. 내가 보니까 나도 잘 모르겠다라는 거는 이건 조금 올라갈 위험이 많다라는 거고요. 네. 특히 이제 외환위기 같은 게 걸리면은 그때는 신속하게 대응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예. 국내 물가는 올라가는 효과는 크지만 예. 단기 효과는 아니잖아요. 네. 서서히 올라가는데 외환과 관련되어 있는 거는 빨리 대응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그 경우에 생각보다 많이 빨리 올릴 수도 있죠. 앞서 보니까 우리나라 외환 보유액이 뭐 사상 최대라고. 네. 그렇긴 한데요. 4년 만에 처음으로 외평채를 발행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외환 관리에 위기가 있을지도 모르니까 예. 미리 채권을 발행하는 거죠. 해외에다가. 보유액은 사상 최대인데 또 외평채를 발행한다. 네, 그거는 상당히 역설적이네요. 문제가 생기면은 지금 이 외환 보유액만으로는 방어가 안 된다고 알고 있는 거죠. 네, 이렇게 많은 외화를 우리가 쌓아놨다고 볼 수 있는데 그거 갖고도 안 된다. 그러니까 금융거래 규모가 워낙 커져서요. 예. 한번 공격이 들어오면은 네. 보통 일주일 정도 버틸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92년인가요? 예전에 파운드화 몰락할 때 예. 제가 보니까 그때 프랑스가
보유액이 최고라고 그랬어요. 네. 근데 이제 파운드 떨어진 이웃 나라를 위해서 이제 도와준 거거든요. 파운드와 영국 말씀하시나요? 예, 영국 몰락할 때 예. 프랑스가 이제 도와줬는데 딱 일주일 버티고 외환 보유액 없음. 아, 그래요? 예, 네. 실제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외환 보유가 아무리 많아도 일주일 정도 버틸 수 있다라고 그렇게 보죠. 네. 자, 미국의 달러를 많이 푸는 이런 양적 완화라고 어려운 말로 또 왜 양적 완화라고 혹은 뭐 하는지. 거꾸로 이제 금리 쪽으로 얘기하면은 제로금리라고. 제로금리. 예. 뭐 금리를 안 받으니까 돈을 막 푼 거거든요. 이웃나라 일본도 거기도 지금도 했죠. 거의 비슷하다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예. 근데 그게 돌고 돌아가지고서 한국에서는 이제 외환을 지키는 게 좀 쉽지 않아진 거죠. 네. 조금만 들어왔으면 나갈 것도 얼마 없는데 예. 많이 들어와 있으면 많이 나갈 수 있잖아요. 그렇겠죠. 네. 자, 기준금리를 내리지 않는다면 동결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다면 네. 어떤 현상들이 벌어질까요? 그러면 이제 그 대부분의 금리가 서로 연동돼서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게 일반 현상인데 예. 정책 금리는 낮은데 실제 이를테면 뭐 저축은행이나 이런 대출금리요? 예, 그 대출금리 같은 것들도 저축은행에서 하는 거나 혹은 정부 영향 안 받는 데 것들은 예. 사실 올라가서 금리 양극화가 벌어질지도 몰라요. 아, 격차가 벌어져서. 그러니까 네. 그야말로 제1은행권에 빌렸던 사람들은 안전하지만 예. 그렇지 않은데 빌렸던 사람들은 더 벌어지겠죠. 네. 그건 그냥 시장 논리대로 가는 거니까요. 자, 그렇다면 이제 뭐 가계대출이 이제 가장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사실 정부나 한국은행에서도 이 문제를 알면서도 손을 못 대고 있던 게 가계대출이 워낙 크니까 약간만 받고들이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무서워서 지금 손을 못 대고 있는 거죠. 우리 지금 1,000조 원이 넘는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공식적으로 1,000조 원이 약간 안 되는데요. 예. 여기에 전월세 보증금 있잖아요. 예. 그것까지 합치면 뭐 1,200조, 1,300조 될 거다라고 이제 그렇게 보고 있죠. 네. 자, 가계대출 문제 또 부동산 문제 다 맞물려 있는 거죠. 그 국민경제 내에서는 사실은 연동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이자율이 올라갈 거를 우리가 전망한다면은 제일 급한 게 변동금리인 사람들이거든요. 네. 근데 고정금리로 바꿀 때 조금 돈을 더 물어야 되는데 사실은 고정금리가 안전하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씩 그런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부채 다이어트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부채 다이어트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필요 없는 보험 같은 걸 약간 해약을 하면서 그 돈으로 뭐 부채를 줄인다거나 예. 그런 거를 조금씩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변동금리와 고정금리. 네. 근데 빌릴 때는 변동금리 선호하는 게 그때 그게 이자율이 좀 싸 보이거든요. 언뜻 딱 보면 그렇다는 거죠. 예. 그리고 계속 내려갈 거면은 오히려 그게 날 수도 있는데 예. 올라간다 그럴 때 예. 그때 위험이 있는 거거든요. 그때는 찔끔찔끔 올라가는 게 아니라 팍팍 올라간다 봐야 되나요? IMF 경제위기 때 우리가 참 무서웠던 거는 모든 예. 수치가 상상력 범위 밖으로 움직이잖아요. 그랬었죠. 네. 그래서 지금 한국 경제가 장기적으로 보면은 조금은 이자율이 더 높아져서 저축을 많이 하고 대출을 덜 하는 시스템이 좋거든요. 예. 그러니까 IMF를 우리가 이겼던 가장 큰 이유는 제가 보니까 예. 99년에 그러니까 우리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근데 그 해에도 일본과 한국이 거의 20% 가까운 저축을 하면서 세계적으로 저축 1, 2위 국가였어요. 한국과 일본이요? 예. 네. 그러니까 IMF 그 한가운데서 저축을 하던 나라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힘으로 우리가 나온 건데 지금은 실질 저축 가계가 하는 거 보면은 뭐 4, 5%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만 충격에도 굉장히 위험해지게 돼 있고 그런 점에서는 이자를 조금 더 높여서 사람들의 대출을 줄이고 저축을 높이는 형태로 고전적인 테마긴 한데 그런 경제가 안전하거든요. 지난 IMF 때와는 상황이 너무나 다르네요. 저축하는 액수도 적고. 그러니까 사람의 행위 패턴도 바뀌고 많이 바뀐 건데 그만큼 지금 경제 위기가 오면 우리가 취약하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축이 많아야 사실 그거 다 배우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은행에 저축을 하면 은행에 그 돈으로 기업에 빌려줘서 투자를 하고 그 투자가 효율성을 높여서 다시 소득이 높아지고 그게 잘 안 도는 거죠 지금. 네. 우리나라에도 의사 출신의 경제학자가 나와야 되겠네요. 예. 박경철 원장이라고 시골 의사가 한 분 계시잖아요. 그 경제학자는 아니잖아요. 네. 근데 어지간한 경제학자보다는 실물 감각이 좋으시더라고요. 네. 예, 이런 얘기를 해도 되나 모르겠네요. 제가 여러 번 만나봤는데 네. 거의 맞는 얘기 하시더라고요. 네.
항상 보면 이제 우리나라 물가 많이 오른다고 문제가 됐었는데 또 정부에서 내놓는 물가 통계치 보면은 그렇진 않았어요. 이제 물가 베스켓이라고 부르는데 예. 그 품목 조사할 때 뭘 집어넣을 거냐 뺄 거냐. 근데 이게 문화가 바뀌잖아요, 계속해서. 그래서 20년 전에 어떤 물건이 지금은 사실은 별로 필요가 없고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왜곡이 좀 생기죠. 그 체감 물가가 다르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건 조금 더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서 네. 정말 이를테면 소득별로 연소득 2천, 3천, 4천일 때 느끼는 체감 물가 지표 같은 것들을 조금 개발을 하면은 정책이 조금 더 현실적이 되겠죠. 네. 일본의 경우를 보면 아주 수십 년 동안 물가가 거의 오르지 않고 항상 일정한데. 이자도 거의 없고. 예. 근데 그러다 보니까 경제의 다이나믹이 좀 떨어진 건 사실이에요. 우리도 그렇게 될 소지가 좀 있습니까? 저출산, 또 고령화 이런 것과 맞물려갖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냥 흔히 현장에 사는 얘기인데요. 예. 결국 일본은 기술력이 있었으니까 예. 그 위기를 버텨냈는데 한국은 전체적인 기술력이 좀 떨어지니까 예. 우리의 경우는 만약에 그렇게 된다라면은 더 위험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이 경제의 역동성을 우리가 사실 지켜나가야 되거든요. 현재 우리 사회의 고질적 문제, 저출산, 고령화, 또 저성장 이런 것들이 다 맞물려 있다는 거죠. 거기에 교육체계까지 지금. 교육체계까지. 네. 이웃나라 일본처럼 하고는 또 그 대응법이 굉장히 다르다. 그러니까 창조경제라는 용어에는 제가 다 동의를 하는데 우리 교육체계가 창조적 인간을 못 만들고 있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백년지대계부터 수술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은 드는데, 네. 오늘 경제뉴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 박사님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매주 경제를 바라본 세상에서 방송되는 내용은 팟캐스트에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튼튼한 타이어 들어간 금호 타이어 금호 튼튼한 타이어 들어간 금호 타이어 금호 언제나 오래오래 들어간 금호 타이어 튼튼한 트럭 타이어 금호 타이어 매장에서 신제품 RA50을 찾으세요. 네, 한 글자로 바라본 세상은 값이었는데요. 8756님입니다. 롯데제과가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로 다이어트 식품을 제조했다 적발됐네요. 다이어트 때는 일부러 다른 음식을 안 먹고 특정 식품을 먹는 건데 이런 걸 속이다니 제값 주고 사는 국민들이 우스운 건가요? 정말 실망스럽네요. 이런 의견이었습니다. 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